황동인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2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국내의 정보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였죠. 일명 데이터 3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일단 정부, 산업계 그리고 정부 여당까지 나서서 4차 산업혁명 육성의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또 개인의 정보를 훔치는 그런 법이다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오늘 정리해서 한번 듣겠습니다.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의 최종현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최종현 변호사입니다. 네, 이 데이터 3법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이 법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정리부터 좀 해주세요. 예,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처리와 관련된 3개의 법률, 그러니까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렇게 3개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네. 3개의 법률이 상호 연동되는 내용이 있어서 동시에 개정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묶어서 데이터 3법으로 많이들 부르시게 된 겁니다. 네, 이번에 그럼 개정된 핵심 내용은 어떤 겁니까? 개인정보법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서 가명정보로 만든 다음에 이것을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거를 외부 전문기관에서 결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을 모두 옮기는 것으로 대부분의 내용이고요. 신용정보법도 마찬가지로 신용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과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도입하면서 다른 업무와 겸업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 신용정보를 빅데이터 산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향으로 개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 보통 개인정보라고 우리들이 쉽게 알고 있는데 가명정보라는 단어가 새롭게 나오는데 이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개인정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가명정보는 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식별 정보를 쉽게 말해서 변환하거나 가려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개인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름과 즉 주소가 있으면은 최종현을 최땡땡으로 주소를 광주 광산구 이렇게까지만 범주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건 이 일정 부분 가명이 되더라도 그 정보가 다른 데 보여지고 활용될 수는 있다. 이게 이번 데이터 3법에 포함된 내용의 핵심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동의 없이 개인의 동의 없이 가명 처리를 할 수 있고요. 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가명 정보의 활용 방안입니다. 이 법을 두고 지금 정부 또 이 여당 또 시민단체 간의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입장차가 발생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일단 정부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마치 석유와 같은 자원으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가명 정보를 사실은 대량으로 처리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3법이 여당 당론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시민사회는 오래전부터 이에 대해서 우려와 비판을 해왔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요약드리면은 우선 상업적인 목적으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가명정보의 유통과 결합을 통해서 개인이 재식별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가명정보를 계속 합치다 보면은 특정한 개인이 다시 드러난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렇게 드러날 경우에 원래는 이거를 삭제해달라 또는 처리를 정지해달라 이렇게 개인의 통제권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이 개인의 통제권이 지금 법률상으로 부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통제권이 지나치게 박탈된다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법 개정 과정에서 반대해 왔습니다. 요즘에도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정보가 밖으로 새나가고 유출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용이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이 세 가지 법의 통과로 인해서 생겼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도 개인정보, 우리나라 사람들 개인정보 공공재다, 건당 100원이다 이런 농담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소위 말해서 가명정보가 활용이 활성화되면은 그런 위험성이 더욱 상시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두 가지 관점이 다 나름대로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변호사님은 이 경계점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지나치게 산업적인 활용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상업적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동안 블록체인 기술 또는 네.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주목받으면서 개인정보 활용이 거론이 되다가 이제는 아예 이제 빅데이터 기반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목표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따라잡아야 할 목표 미국과 유럽에서 거론되는 특히 이제 유럽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서는 네. 공익적인 목적의 연구 그리고 공익적인 통계 작성, 공익적인 기록 보존을 할 때 그 안전 조치의 하나로서 감형 조치를 허용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처럼 감형 처리부터 시작해서 그거의 활용, 결합까지 모두 개인의 동의 없이 허용된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외국 규제에 대한 지금 해석도 차이가 있고 네.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도 부족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산업을 발전시키자라는 측면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특별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가명으로 만들어내면 이런 정도로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과 우리 사회 혼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세요. 어떤 혼란과 위험성들이 나타날까요? 우선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감형 처리하는 것이니까 이게 제식별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제식별이 되더라도 지금 정부가 그때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나와서 하셨던 말씀이 정보를 최초로 제공한 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것을 최초로 감형 처리한 회사도 있는데 나중에 제식별이 결합 과정에서 되더라도 그 제식별 사실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이제 식별이 된다. 그래서 누군가는 나를 다시 이게 내 개인정보인 걸 알고 있다. 이게 사실 모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 개인이 그럼 내 감형 처리된 정보를 처리 중지하고 삭제해달라. 이렇게 할 권한도 없고 그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넷플릭스 요새 많이들 보시는데 네네. 네, 넷플릭스 영화 선택 정보를 2006년에 이거를 누가 더 잘 처리를 하나, 누가 잘 분석하나 이렇게 대회를 열면서 그 정보를 대회 참가자들에게 다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감형 처리를 했거든요. 네. 근데 몇 가지 영화에게 주어진 별점, 평가 정보를 다시 분석을 해서 다른 정보와 결합을 해서 이게 누구냐라는 것을 한 80%까지 식별을 해내고 결국에는 넷플릭스에게 거액의 집단 소송이 걸렸던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 얼마든지 유사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점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측면에서 지금 데이터 3법을 통과를 시킨 건데요. 그렇다면 네. 어떻습니까? 이 법이 또 그런 위험성들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노출됐을 때 그 피해는 개인에게 어마어마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의 어떤 네. 보완도 필요하겠다는 논의도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감형 정보의 처리와 결합 목적에서 지금 계속해서 시민사회가 주장을 해왔던 것이 이 상업적인 목적을 제한하자. 예를 들어서 지금 신용정보법 같은 경우는 대놓고 상업적 목적으로 네. 연구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을 상업적인 것을 제외하고 활용해 보다가 문제점 보완을 하고 지금 개정안처럼 활용하는 것이 원래는 좋은 더 방향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감형 정보에 관해서 개인의 알 권리와 통제권을 회복시키는 것. 이건 또 언젠가는 꼭 필요한 개정사항이라고 보고요. 네. 유럽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도난 시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전체 매출의 3%, 전체 매출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네. 우리는 이것이 3%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향후 법 개정이 가능하다면 더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의 개정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신데 앞으로 이 정말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어떤 산업적 측면 그리고 이것이 잘못 오용됐을 때 정말 어떤 개인에게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는 이 우려 이 두 가지가 상존하는 법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제대로 우리 그 사회에서 좀 활용이 되고 잘하기 위해서 개인들도 가져야 될 좀 정보나 지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좀 가져야 될 생각들 그다음에 어떤 습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많은 전문가들께서 네. 지적을 하십니다만은 특별한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선택 정보,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클릭하고 어떤 그 상품을 구매하고 이런 것도 다 개인과 관련된 정보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가 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일단 완전 열려 있지 그런 점들이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에서 빠져 있고요. 특히 이제 그런 열린 정보의 수집이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뭐 온라인 노출을 최소화하는 그런 보수적인 삶을 살지 않는 한은 특별한 방법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산업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의 중요성 다시 한번 네. 또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의 최종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현재 중북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영하권의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아침 기온도 영하 4도가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에는 기온이 광주가 5도, 목포가 3도, 대전이